꽃님이님들, 25년도의 주말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금 이 흐름 그대로 가면 통장 속 돈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조용히 깎입니다. 달러도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예요. 국가는 빚이 늘고 그 빚을 버티려면 결국 돈을 더 만들어낼 유혹이 커집니다. 그렇게 돈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은 현금을 오래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25년간 거시경제와 자산 흐름을 분석해온 박사 김도현인데요. 지금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위기를 체감하는 순간과 실제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 사이에 엄청난 시차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돼요. 1970년대 금태환 폐지 이후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은 사실상 신뢰만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실물 뒷받침이 사라지고 정부의 약속만 남았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어서 해결하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몇 년 뒤 왜 돈이 줄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후회하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똑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요즘 장 보실 때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표를 볼 때마다 놀라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이제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69세 최성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성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모아둔 돈이 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 하셨는데 몇 년 사이 물가가 오르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부부가 여유롭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300만 원도 빠듯하다고 느끼신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급하게 따라 사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금을 샀고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니까 비트코인도 조금 샀고 달러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달러도 환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까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게 되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딱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당장 뭘 사기 전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흐름부터 보자고요. 왜 금이 오르는지, 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지, 왜 사람들이 현금을 불안해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최성호님은 생활비 통장과 장기 보관 자금을 나누고 매달 소액으로만 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불안이 확 줄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수해도 타격이 적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니까 평균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잠을 설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꽃님이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최성호 님처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지켜질까 하는 걱정, 주변에서 이것저것 권유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정상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누구나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불안할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남들 따라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차분하게 움직이는 거죠. 오늘 그 원칙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 세계가 왜 법정 통화에 의심을 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속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고 국가 부채가 커질수록 돈의 신뢰는 약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빚이 늘면 결국 돈을 더 만들어 버티려는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많은 선진국에서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훌쩍 넘었어요. 일본은 200%가 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2배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에요.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돈을 더 찍어내거나. 72세 김정희님은 예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사이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서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1년에 이자로 100만 원을 받는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는 150만 원어치 가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자로 받은 돈보다 잃은 가치가 더 큰 거죠. 실천은 간단합니다. 생활자금과 장기자금을 분리하고 장기자금은 한 곳에만 두지 않는 겁니다. 예금, 채권, 실물자산처럼 성격이 다른 곳에 나눠두는 거예요. 다만 불안하다고 한 번에 크게 옮기면 타이밍 실수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꽃님이님들은 지금 내 돈이 어디에 가장 오래 묶여 있나요? 그게 정말 안전한 곳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현금의 구매력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요 중앙기관들의 보고서에서도 위기 국면에 통화 공급이 확대되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만 봐도 2020년 한 해 동안 통화량을 몇십 %씩 늘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100원으로 살 수 있던 빵이 이제는 150원을 줘야 사는 시기죠. 67세 박영수님은 연금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돈은 똑같은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생활이 팍팍해진 거죠. 특히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처럼 매일 쓰는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 체감이 훨씬 큽니다. 실천은 매달 지출에서 새는 구멍을 먼저 막고 남는 돈은 분할로 분산하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라 고정 지출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중복된 보험,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이런 걸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절약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활비까지 무리하게 투자로 돌리면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당장 써야 할 돈까지 주식이나 금에 넣으면 급할 때 손해를 보고 팔게 돼요. 꽃님이님들은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지출 항목이 무엇인가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을 찾습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이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운 대상에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이후 금 선호가 강해졌던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당시 미국이 금태환을 포기하며 달러 신뢰가 흔들렸고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금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은 땅에서 캐내야 하는 실물이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몇 년 사이에 몇 배씩 뛰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순자님은 부모 세대가 금을 모으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금 사는 게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실제로 전쟁이나 위기 때 금은 항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실천은 하나의 자산만 믿지 말고 성격이 다른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예금, 채권, 금, 부동산처럼 각각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자산들을 골고루 가지는 거예요. 단, 공포에 휩쓸려 과열된 가격에 뛰어들면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했을 때 사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손실이 클 수 있어요. 꽃님이님들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전자산이 무엇인가요? 금인가요? 달러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인가요? 각자 답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은 역사로 신뢰를 쌓고 비트코인은 구조로 신뢰를 쌓습니다. 둘 다 화폐 불신의 시대의 대안으로 선택되지만 신뢰의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시대에서든 금은 금이었어요. 반면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등장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중앙기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로 운영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누군가 마음대로 더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금과 비슷하지만 실물이 아니라 코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64세 장미영님은 금은 만져지니까 마음이 편한데 비트코인은 원리를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격도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실천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비중을 잡는 겁니다. 금이 편하시면 금 위주로 가시면 되고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생활 안정의 기둥으로 삼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립니다. 그걸 매일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5%, 10% 정도만 넣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꽃님이님들은 금과 비트코인 중 어떤 쪽이 더 이해가 쉬우신가요?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먼저 반응하고 특히 도심은 더 빠릅니다. 공급이 제한된 곳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구조적으로 강해진다는 원리예요. 많은 나라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강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모여들고 돈은 계속 풀리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공급은 남아도니까 가격이 약해지죠. 68세 정태훈님은 지방 집값은 잠잠한데 도심은 계속 오른다고 체감하셨습니다. 고향에 있는 집은 10년째 가격이 제자리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몇 년 사이에 2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역 간 격차입니다. 실천은 내가 사는 지역의 인구 흐름과 공급 계획을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학교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재개발 계획은 있는지, 교통은 좋아지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주의할 점은 빚을 과하게 늘리면 금리 변동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버티기 힘들어요. 꽃님이님들은 내가 사는 곳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주변에 빈 땅이 많으면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금리와 환율은 생활을 통해 체감되는 신호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 대출 부담, 자산 심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국은행과 주요 정책기관들도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예금하신 분들은 이자 수입이 늘어나요. 하지만 동시에 경기가 식으면서 자산 가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 부담은 줄지만 예금 이자도 줄고 자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니까 환율 변동이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73세 오경자님은 환율이 오르니 식료품 값이 더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입 밀가루, 수입 과일, 수입 고기 가격이 다 올랐다고요. 실천은 대출이 있다면 고정 지출을 먼저 점검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소문만 듣고 환전이나 투자로 급하게 움직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급하게 달러를 사면 막상 환율이 떨어질 때 손실을 봅니다. 꽃님이님들, 요즘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신호는 금리인가요? 환율인가요? 둘 다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르니까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의 균형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땅과 금처럼 손에 잡히는 것만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자산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고 주식도 사실상 디지털 숫자죠. 하지만 디지털은 편리한 만큼 위험도 있습니다. 해킹, 시스템 오류, 접근 차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 실물은 안전하지만 보관과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75세 신동욱님은 요즘 젊은 세대가 디지털 자산만 믿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이 실물만 고집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섞어가는 게 답이에요. 실천은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동시에 가지되 비중은 내 이해도와 관리 능력에 맞추는 겁니다. 디지털이 편하면 그쪽 비중을 높이되 실물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꽃님이님들은 실물과 디지털 어느 쪽이 더 편하신가요? 이제 여기까지가 돈이 왜 움직이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였습니다. 국가부채, 통화 확대, 신뢰 약화, 자산 이동, 금리와 환율까지. 이 흐름을 이해하면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꽃님이님들이 당장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더 촘촘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장기 자금을 분리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돈을 섞어서 관리하면 불안할 때마다 손을 대게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생활비까지 장기 자금처럼 묶어두면 갑자기 흔들립니다.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면 손해를 보고라도 팔게 돼요. 실천은 한 달 생활비, 3달 비상자금, 그 밖에 장기자금으로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한 달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3달 비상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에, 장기자금은 투자나 실물에 넣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급할 때는 비상자금을 쓰고 평소에는 장기자금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꽃님이님들은 비상자금을 몇 달치로 잡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그보다 많으면 비효율적이에요. 분산은 자산 종류까지 나눠야 합니다. 같은 분산이라도 한 시장 안에서만 나누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주식을 나눠 가진 건 종목 분산이지만 결국 다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쪼개면 관리가 어려워져요. 10군데, 20군데 나누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실천은 현금성, 채권성, 실물성, 성장성처럼 성격을 나누는 겁니다. 예금과 단기 채권은 현금성, 금과 부동산은 실물성, 주식과 비트코인은 성장성이죠. 각각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이 약할 때 채권이 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섞어두면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자산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매달 소액으로 나눠 들어가는 습관이 가장 강력합니다. 불안할수록 한 번에 크게 움직이고 싶어지는데 그게 실수로 이어집니다. 시장 최고점에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급등한 자산에 뒤늦게 몰리면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은 날짜를 정해 소액으로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1일에 10만 원씩 금을 산다든지 매달 15일에 20만 원씩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평균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전체를 망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보다 꾸준히 적립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수익이 더 좋습니다. 66세 조영희 님도 10년간 매달 금을 조금씩 사셨는데 지금 보니까 평균 매입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꽃님이 님들은 한 번의 결정을 크게 하는 편이신가요? 나눠서 하는 편이신가요? 빚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관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체감 고통이 커집니다. 예전에 2% 금리로 빌렸는데 지금 5%가 되면 이자가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천은 월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그 이상 되면 생활이 팍팍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수익을 내려고 빚을 늘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담이 급증하니까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이자 부담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부동산은 지역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보세요. 도심 선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곳, 일자리 많은 곳, 교육 좋은 곳으로 모여들거든요. 주의할 점은 공급 계획이 바뀌면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은 인구 흐름, 교통 변화, 재건축과 정비 계획을 꾸준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인구가 늘고 있는지, 전철이 들어올 예정인지, 재개발 구역인지 이런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나 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71세 한미숙님은 몇 년 전에 지하철 연장 계획을 보고 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신 거죠? 꽃님이님들은 내가 사는 곳의 변화 소식을 얼마나 자주 챙기시나요? 금과 비트코인은 역할을 분명히 정하세요. 둘 다 같은 안전자산으로 묻기보다는 성격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은 안정성, 비트코인은 성장성에 가까워요. 주의할 점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천은 비중을 작게 시작하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늘리는 겁니다. 금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 비트코인은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63세 윤석호님은 금은 20%, 비트코인은 5%로 가져가시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꽃님이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자산에 투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면 안 사는 게 원칙입니다. 물가방어는 투자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가장 확실한 수익은 새는 돈을 막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절약하는 건 연 12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세금도 안 내죠. 주의할 점은 절약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실천은 자동 결제, 보험, 구독 서비스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안 쓰는 앱 구독료, 중복된 보험, 습관적으로 끊지 못한 서비스들. 이런 걸 정리하면 한 달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절약됩니다. 74세 김순자님은 보험 정리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중복 보장이 많았고 지금은 필요 없는 특약들도 있었대요. 꽃님이님들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내는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보는 속도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위기 때는 소문이 가장 빠르고 실수도 가장 빠릅니다. 주변에서 이게 오른다더라, 저게 떨어진다더라 하는 말들이 난무해요. 주의할 점은 남의 확신을 내 판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실천은 내가 지킬 기준을 한 줄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해 못하면 안 산다,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대출로 투자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이요. 이 기준만 지키면 큰 실수는 안 하게 돼요. 69세 안정호님은 본인만의 기준이 딱 3가지라고 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 안 산다, 생활비는 절대 안 건드린다, 한 번에 큰 돈 안 움직인다. 이 3가지만 지켰더니 주변 사람들이 손실 볼 때도 본인은 안정적이었다고요. 꽃님이님들은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으신가요? 환율 변동에 대비한 외화 자산도 고려하세요.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속수무책입니다. 달러나 다른 외화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 환율 방어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외화로 가지되 한 번에 환전하지 말고 나눠서 하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도 조금, 1300원일 때도 조금 이렇게 평균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65세 임재훈님은 매달 10만 원씩 달러를 사시는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평균가로 모이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꽃님이님들은 외화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과 연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점검하세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은 당시 물가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실천은 기존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일부만 새로 가입하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계산해 보세요. 72세 송미란 님은 연금을 다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요즘 물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산 수익으로 메우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꽃님이님들이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딱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만드는 돈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국가 빚과 통화 확대가 반복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거예요. 달러는 무조건 안전하다. 현금은 제일 편하다. 그냥 예금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현금이 편한 만큼 조용히 깎일 수 있고
한 자산에만 기대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부채만 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화폐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장기 자금을 분리하고 성격이 다른 자산으로 나누고 한 번에 몰아가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폐 시스템 신뢰가 흔들려도 내 삶이 같이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건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리 분산해둔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늘렸고 한 곳에 몰빵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를수록 체감은 커지고 불안할수록 결정을 크게 하게 되고 그 큰 결정이 실수가 되기 쉽습니다. 급등한 자산을 최고점에서 사고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 흔들려도 중심이 남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환율이 흔들리든 주식이 떨어지든 내 전체 자산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꽃님이님들께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안에 통장을 3칸으로 나누세요. 한 달 생활비, 3달 비상자금, 그리고 장기자금. 이 한 가지가 되면 이후 선택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두고 언제든 쓸 수 있게 하고 비상자금은 단기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서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고 장기 자금은 금, 주식, 부동산처럼 성장 가능성 있는 곳에 넣는 거예요. 이 구조만 만들어도 불안이 반으로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금과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어떤 지역으로 더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다음 목적지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전환, 이런 분야로 돈이 몰리는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실전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자산이 현금인가요? 집인가요? 아니면 금과 같은 실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